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여행자 예찬입니다. 카프카에 관한 소개는 앞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은 카프카가 쓴 단편 소설집을 엮은 책입니다. 혼혈. 나는 반은 아기 고양이이고 반은 새끼 양인 이상한 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소유하셨던 오래된 상속물인데 내 시대에 와서야 진화했다. 이전에는 아기 고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새끼 양에 가까웠고 지금은 그러나 그 둘의 비율이 서로 똑같다. 머리와 발톱을 세우는 것은 고양이이고 크기와 모습은 양이고 깜박거리는 순한 눈과 부드럽고 빽빽하게 밀착된 털, 껑충껑충 뛸 뿐 아니라 살금살금 걷기도 하는 움직임은 둘 다의 모습이다. 창턱 위 햇빛 속에서 몸을 동그랗게 만들며 그르렁거리고 풀밭을 미친 듯이 달리고 그럴 땐 거의 잡기가 어렵다. 고양이들로부터는 도망가고 어린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달 떠오른 밤 처마 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그는 야옹하고 울지도 못하고 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닭장 옆에서는 몇 시간이고 매복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닭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건강에 최고로 좋은 달콤한 우유를 먹인다. 그는 자신의 맹수 같은 이빨들 넘어 안쪽으로 길게 한 모금씩 넘기며 우유를 빨아들인다. 당연히 그 장면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구경거리이다. 일요일 오전이 방문 시간인데 내가 그 작은 동물을 무릎 위에 놓으면 온 이웃에서 몰려온 아이들이 내 주위에 빙 둘러선다. 그때 아이들은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 없는 가장 이상한 질문들을 해댄다. 나는 애쓰지 않는다. 더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친다. 때때로 아이들은 고양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한 번은 심지어 2마리 새끼 양도 데리고 왔다. 하지만 동물들이 서로를 동물의 눈으로 조용히 주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신성한 사실로서 상호간에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 장면들을 아이들은 기대했는데 사실 그것에는 하나도 부합되지 않았다. 내 무릎에서 그 동물은 공포도 추격하고 싶은 욕구도 알지 못한다. 나에게 비벼대고 기대면서 가장 기분 좋은 상태를 느낀다. 그 동물은 자신을 길러준 가족 속에 합류한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대단한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땅 위에 헤아릴 수 없는 인척 관계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까운 혈족이 단 하나도 없는 동물의 솔직한 본능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우리에게서 찾은 보호가 그 동물에게는 너무도 귀중한 것이다. 이따금 나는 그것이 내 주위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다리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면서 나와 전혀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때 웃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고양이이자 양인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고 이제는 더욱이 거의 개이고 싶어 한다.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물은 2가지 종류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양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의 것으로 그것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에게는 그의 피부가 너무나도 비좁고 답답하다. 어쩌면 그 동물에게는 푸죽한 주인의 칼날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상속물이기에 나는 그러한 해결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황새 같은 새.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방 한가운데에 지나치게 커다란 알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키가 거의 탁자만큼 컸고 적당하게 불룩해져 있었으며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알을 두 다리 사이에 끼고는 주머니 칼로 조심스럽게 둘로 쪼갰다. 그것은 이미 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껍질들이 구겨지듯 산산이 부서졌고 이윽고 제대로 털도 나지 않은 너무나도 짧은 날개로 날개짓을 해대는 황새같이 생긴 새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나는 넌 우리들의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은 심정으로 새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겁에 질려 깜박거리는 그의 눈을 보았다. 하지만 새는 곧 내 앞을 떠나서 벽들을 따라 껑충껑충 뛰었는데 반쯤은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마치 아픈 발로 뛰는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나는 생각했고 탁자 위에 내 저녁 식사를 꺼내어 놓고는 때마침 저쪽에서 몇 권의 내 책들 사이를 자신의 부리로 쑤시고 있는 그 새에게 손짓을 했다. 곧 그는 내게로 와서 확실히 벌써 조금은 익숙하게 의자 위에 앉았고 휘파람 소리를 내는 듯한 숨을 쉬면서 내가 그의 앞에 놓아준 소시지 조각들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부리로 집어 올려 다시 내 쪽으로 던져 보내기만 했다. 실수했네. 나는 생각했다. 당연하지. 알에서 나오자마자 금방 소시지를 먹기 시작하진 않지. 바로 이런 데서 여자들의 경험이 필요한 거겠지. 그러고 나서 나는 혹시 그의 표정에서 그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예리하게 그를 주시했다. 만약 저 녀석이 하고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황색과라면 분명히 생선을 좋아할 거야. 게다가 난 지금 당장 저 녀석에게 생선을 줄 용의가 있어. 물론 공짜로는 안 되지. 내 재산이 집에서 새를 기를 만큼 충분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한 희생을 한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답례를 원해. 그는 황새니까 그가 완전히 다 자라고 내 물고기들로 살찌게 되자마자 나를 데리고 남쪽 나라들로 갔으면 좋겠어.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그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단지 황새의 날개가 없어서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했으니. 즉시 나는 종이와 잉크를 가져와 새의 부리를 잉크에 담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새로부터 그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었다. 나 황새 같은 새는 내가 날 수 있게 될 때까지 당신이 물고기들, 개구리들과 벌레들 같은 먹이를 내게 준다면 당신을 내 등에 태우고 남쪽 나라들로 데려다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새 부리를 깨끗이 닦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접어 내 서류 가방에 넣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종이를 새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나는 즉시 생선을 사기 위해 달렸다. 이번에는 생선값을 비싸게 지불해야 했지만 어쨌든 상인이 내게 머지않아 항상 싼 값에 상한 생선들과 많은 벌레들을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아마 남쪽으로의 여행은 결코 비싸지 않게 될 것 같다. 더불어 내가 갖고 온 것들을 새가 맛있어하는 것 같이 보여 기뻤다. 새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생선들을 삼켰고 붉은 빛을 띠는 조그마한 배를 가득 채웠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새는 자라났다. 게다가 참기 힘든 썩은 생선 냄새가 내 방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새의 배설물을 매번 찾아내 치워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환기조차 겨울 추위와 인상된 석탄값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면 봄이 올 것이고 나는 반짝이는 남쪽을 향해 가벼운 미풍 속을 헤쳐가고 있을 것이다. 새의 날개는 자랐고 몸은 털로 뒤덮였으며 근육이 강해져서 이제 날개 연습을 시작할 때였다. 불행히도 엄마 황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새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분명 나의 교육도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 새도 내 교육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한 주의와 엄청난 노력으로 메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 같았다. 우리는 안락 의자에서의 비행부터 시작했다. 내가 위로 올라가면 새가 따라 올라오고 내가 팔을 펼치고 아래로 뛰어내리면 새도 아래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따라 내려왔다. 이어서 우리는 탁자로 옮겨갔고 마지막에는 옷장으로 언제나 그렇게 모든 비행을 체계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독수리. 내 발을 부리로 쪼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 장화와 양말은 이미 찢어졌고 이제는 내 발을 쪼고 있다. 끊임없이 독수리는 사납게 공격하고 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여러 번 내 주위를 날고는 다시 쪼는 일을 계속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잠깐 동안 구경하더니 어째서 내가 그 독수리를 견디고 있는지 물었다. 제겐 무기가 없어요. 나는 말했다. 그가 와서 쪼아대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저도 그를 쫓아내고 싶었고 심지어는 그의 목을 조르려 애써 보았지만 이런 동물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또 그게 제 얼굴로 뛰어오르려고 해서 차라리 발을 희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벌써 발이 거의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당신의 그런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총알 한 방이면 독수리는 해결됩니다. 그래요? 나는 물었다. 그럼 당신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나요? 기꺼이. 그 신사는 말했다. 단 집에 가서 무기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30분을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말하고 고통 때문에 잠깐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제발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신사는 말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독수리는 우리의 대화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고 나와 그 신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제 나는 독수리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올라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몸을 활처럼 완전히 뒤로 젖혔다. 그리고 나서 마치 창 던지는 사람처럼 부리를 내 입을 통해 내 몸 안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마치 내 안의 모든 심연들을 가득 채우고 모든 해안을 넘쳐흐르는 피 속에 독수리가 꼼짝없이 빠져 죽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법 앞에서. 법 앞에 한 문지기가 서 있다. 시골에서 온 한 남자가 이 문지기에게로 가서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 문지기는 자신은 지금 그의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깊이 생각하더니 그럼 자신이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지 묻는다. 가능하죠. 문지기는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법으로 가는 문은 거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려 있고 문지기는 옆에 물러서 있는데 그 남자는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구부린다. 문지기가 그것을 눈치채고는 웃으며 말한다. 그게 당신을 그렇게 유혹한다면 나의 금지를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명심해요. 나에게는 힘이 있다는 걸. 그런데 나는 가장 아래에 있는 문지기에 불과하죠. 방에서 방으로 갈 때마다 그 이전의 문지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문지기들이 서 있죠. 이미 세 번째 문지기의 모습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려움들은 시골에서 온 남자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털 외투를 입고 있는 그 문지기에 커다란 뾰족고 길고 얇고 새까만 타타르식 수염을 더 자세하게 보고는 입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편이 더 낫겠다고 결정한다. 문지기는 그에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주고 그가 문 옆쪽에 앉는 것을 허락한다. 거기에서 그는 오랜 기간 앉아 있다. 그는 입장을 허락받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그리고 간청을 하면서 문지기를 번거롭게 한다. 그 문지기는 때때로 남자에게 소소한 신문들을 하는데 그의 고향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묻지만 모두가 높은 사람들이 던지는 것 같은 무관심한 질문들이고 마지막에는 아직 자신이 그의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남자는 문지기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든 아니든 자신의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모두 사용한다. 문지기는 무엇이든지 다 받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이 뭔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들을 받는 겁니다. 수년 동안 그 남자는 문지기를 거의 쉬지 않고 관찰한다. 그는 이제 다른 문지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최초의 문지기가 법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느낀다. 그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분별 없이 큰 소리로 불행한 우연에 대해 저주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투덜댄다. 그는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었는데 수년 동안 문지기를 살펴본 결과로 문지기가 입고 있는 털 외투의 옷깃에 벼룩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벼룩들에게조차 자신을 도와 문지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그의 시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주위가 정말로 더 어두워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눈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둠 속에서도 법의 문 사이를 뚫고 나오는 꺼지지 않는 하나의 광채를 분명히 알아본다. 이제 그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머릿속에 일생의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질문이 되는데 그것은 그가 여태까지 문지기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다. 그는 그의 굳어버린 몸을 더 이상 똑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지기에게 손짓을 한다. 신장의 차이가 그 남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만큼 커졌기 때문에 문지기는 그를 깊숙이 아래로 그를 향해 계속 몸을 숙인다. 대관절 아직도 무엇이 더 알고 싶은 겁니까? 문지기는 묻는다. 당신은 만족할 줄 모르는군요.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법에 따라 죽습니다.
그 남자는 말한다. 그런데 어째서 수년 동안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오. 문지기는 이제 그 남자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의 말이 그의 꺼져가는 청력에 미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른다. 여기는 당신 외에 누구도 입장 허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입구는 오로지 당신에게 배정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는 문을 닫고 갑니다. 사슬. 그는 지상의 자유롭고 안전한 시민이다. 왜냐하면 그는 사슬에 묶여 있고 그 사슬은 그가 모든 현세의 공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슬은 그가 지상의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잡아챌 수 없을 정도로만 길다. 동시에 그는 하늘의 자유롭고 안전한 시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 하늘의 사슬에도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땅 위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목걸이가 그를 막고 그는 지상의 저쪽 하늘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을 느낀다. 심지어 그는 이 모든 것을 맨 처음 사슬에 묶일 때의 어떤 실수 탓으로 돌리는 것조차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다. 로빈슨. 만약 로빈슨이 오기가 나서 또는 겸손해서 혹은 두려워서 아니면 무지해서 또는 그리움 때문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곳, 더 정확히 말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금방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는 지나가는 선박들과 그 선박들의 성능 나쁜 망원경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섬 전체를 탐험하고 그 섬을 향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살렸고 물론 이성적으로 볼 때 불가피한 귀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발견되었다. 파발꾼들. 그들에게 왕이 될 것인지 왕의 파발꾼이 될 것인지 선택하게 했다. 아이들인지라 모두가 파발꾼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오로지 파발꾼들만 존재하고 파발꾼들은 숲속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왕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서로에게 무의미한 전언들을 소리쳐 알리고 있다. 그들은 이 궁색한 삶을 기꺼이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취임 선서 때문에 감히 그럴 수가 없다. 프로메테우스. 전설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로 설명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전설은 진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는 4가지 전설이 있다. 첫 번째 전설에 따르면 그가 인간들에게 신들의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카프카스 산맥에 단단히 묶였고 신들이 독수리들을 보냈으며 그 독수리들이 매번 다시 자라나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었다. 두 번째 전설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가 계속해서 쪼아대는 불이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바위와 하나가 될 때까지 바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몸을 밀어 넣었다. 세 번째 전설은 수천 년이 지나자 그의 배신도 잊혔고 신들도 잊혀졌고 독수리들도 프로메테우스 스스로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네 번째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 지쳤다. 신들도 지쳤고 독수리들도 지쳤다. 그 상처도 지쳐 아물었다. 밤중에 밤속으로 가라앉는다.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때때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밤속으로 영원히 완전히 가라앉는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잠을 잔다.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튼튼한 지붕 아래 흔들리지 않는 침대에서 시트가 덮인 매트리스 위 이불 속에서 몸을 쭉 펴거나 또는 몸을 구부린 채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이 없는 자기 기만이자 하나의 위선이다. 사실 그들은 그 당시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그럴 것처럼 황량한 지대에 모여 있었다. 야외에 있는 한 수용소, 끝도 한도 없는 숫자의 사람들, 한 무리, 한 민족, 차가운 하늘 아래, 차디찬 대지 위에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던 곳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들은 팔 위에 이마를 묶고 얼굴은 땅 쪽을 향하고 조용히 숨을 쉬면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파수꾼 중 하나인 그대는 깨어있다. 그대는 그대 옆에 섭나무 더미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 막대기를 꺼내 흔들면서 바로 다음 사람을 찾는다. 어째서 그대는 깨어있는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한 사람은 거기 있어야만 한다. 왕의 말. 나는 언제나 작업장 깊은 곳, 완전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가끔 자신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느질을 틀리게 한 숫자만큼 스승에게 얻어맞았다. 우리들의 왕은 전혀 사치를 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결코 그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의복은 물론 우리 작업장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바느질이 세련되지 못했고 상의는 언제나 단추가 풀려 있고 얇은 옷감이 펄럭거리며 구겨져 있고 모자는 찌그러져 있고 구두는 거칠고 무거웠다. 단정치 못하게 넓게 벌리는 팔의 움직임, 커다랗고 반듯한 남자다운 코를 가진 강한 얼굴, 짧은 코밑수염, 짙은 색의 약간은 날카로운 눈과 강인하면서 균형이 잘 잡힌 목. 한 번은 그가 우리 작업장의 문 옆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는 문의 들보 옆 오른쪽 위를 향해 물었다. 여기 프란츠가 있는가?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있던 어두운 구석에서 기는 공들 사이를 밀치고 나왔다. 왕은 힐끗 바라본 뒤 말했다. 같이 가자. 이 자는 성으로 이사할 것이다. 라고 왕은 나의 스승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여행자 예찬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